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격시사 고성국입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정조사까지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국회 과방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과 함께 이 문제 좀 짚어보겠습니다. 월요일에 만나는 품격 토론입니다. 김영우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과 함께 정치 현안 전반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파리에서는 연일 승전보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선수들의 눈부신 활약상 스포츠몬드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8월 5일 월요일 정격시사 출발합니다. 네, 정격시사는 유튜브 라이브로 생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 9730으로 해주십시오. 콩 어플 무료입니다. KBS 1라디오 정치경제 사회문화 각종 명품 컨텐츠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네, 뉴스 브리핑입니다. KBS 우정화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열대야로 잠 못 이루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예, 특히 저도 지금 잠을 잘 못 자고 있는 상태인데 특히나 보니까 또 동해안에서는 이 열대야가 정말 심각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 강원 강릉을 특히 좀 보면요. 오늘까지 16일이나 이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2013년에 최장 기록이 16일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오전 9시까지 강릉의 이 최저 기온이 25도를 넘게 되면은 이 오늘까지 오전 9시까지 하면은 연속 열대야가 17일이 되기 때문에 최장 기록을 갈아치우게 되는 겁니다. 네. 이런 열대야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주민들 당연히 지금 근처에 바다 이런 좀 시원한 곳에서 늦은 밤을 보내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요. 좀 특히나 좀 특이할 만한 게 이 해발 800m가 넘는 대관령에는 이 열대야가 단 하루도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밤낮으로 이곳에 좀 피서객들이 많이 몰린다고 합니다. 그래요. 어제 서울도 좀 심각했습니다. 38도니까 사람의 체온보다도 높았다는 거죠? 네, 이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람 체온보다 높은 기온이 순간적으로 기록이 됐었는데요. 서울 강남에서는 사람 체온보다 높은 38도가 관측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기보다 더한 곳이 이 경기도 여주시 점동면에서는 5년 만에 어제 낮 최고 기온이 또 40도까지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네. 기상청에서는 이번 주도 내내 이 전국에 35도 안팎의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서 특히 햇볕이 강한 낮 시간에 외출을 하신다거나 외부 작업하시는 것들 정말 좀 자제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 폭염 때문에 지금 프로야구도 취소되고 있다고요? 네, 이 지난 주말에 프로야구 잠실 경기에서 이 찜통 같은 이 더위 때문에 온열 질환을 호소한 관중들이 이 구급차로 실려가는 일이 먼저 좀 벌어졌습니다. 그 부분을 먼저 좀 전해드리면 두산과 키움의 잠실 경기 도중에 관중 5명이 이 어지러움 등등 이 온열 질환을 호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 4명이 119 구급차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어제는 이 잠실과 울산 두 경기가 말씀하신 대로 폭염으로 취소가 됐는데요. 지난 2일에 프로야구가 출범한 지 42년 만에 처음으로 이 폭염에 경기가 취소가 되는 일이 있었는데 며칠 새 어제 또 취소가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마냥 경기를 좀 계속 취소는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는 이 KBO 차원의 대책 마련이 좀 시급하다 이런 지적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 시간을 조금 조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폭염 속에 계속 관중들이 앉아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 아니면 또 특히나 이럴 때 에너지 소모가 특히나 더 많은 선수들을 위해서 대책 마련이 좀 반드시 좀 필요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외신 살펴보겠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보복 공격을 공언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레바논의 헤즈볼라, 이 헤즈볼라라는 단체가 이스라엘을 공습했죠. 네, 이 이란의 공격이 아무래도 지금 초읽기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오늘 공격을 할 수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는데요. 지난 4월에 있었던 대규모 공습보다 훨씬 더 규모가 이번엔 더 클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예고편인지 간밤에 이란 지원을 받는 레바논의 무장정파 이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북부에 대규모 로켓 공격을 했습니다. 헤즈볼라는 최근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를 공격한 것에 대한
맞대응 차원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뭐 지금 말씀드린 대로 뭐 공격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지금 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유력한 시나리오가 이란이 헤즈볼라 또 하마스 같은 이런 무장 단체들과 함께 이스라엘에 좀 동시다발적으로 공격을 퍼부을 수 있다 이런 관측이 지금 유력한 상황입니다. 네, 뭐 중동 상황이 상당히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미국이 아랍 동맹국이죠. 미국 이게 중동에는 친미 국가들도 있고 반미 국가, 뭐 친이란 국가들이 좀 섞여 있는데 그 중에 미국의 아랍 동맹국인 요르단, 이 요르단의 관리가 이란을 방문했어요. 어떤 네. 얘기들이 오갔습니까? 방문을 한 게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뭐 20년 만에 지금 이란을 방문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사파디 요르단 외무장관이 이란 대통령을 만나서 요르단 국왕의 중동 정세 관련한 메시지를 전한 걸로 알려집니다. 요르단은 만약에 이란의 보복 공습이 시작이 되면 그 통로에 있는 이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르단은 이번 이 만남에서 이 중동 내에 긴장 완화를 좀 요구를 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외교부도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스라엘과 또 레바논에 체류 중인 국민에게 가능한 항공편으로 조속히 좀 출국을 해달라고 지금 강하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지금 우리 교민이 530여 명 정도 있고요. 뭐 레바논에는 130여 명 정도 있는 걸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데 빨리 출국해달라고 우리 외교부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 같은 서방 국가들도 이 헤즈볼라가 있는 레바논의 자국민에게 즉시 좀 떠날 것을 지금 권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이스라엘을 돕겠다 이런 입장을 재차 밝혔죠? 네, 이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방어를 돕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존 파이너 국가안보 부보좌관이 현지 시각으로 어제 CNN 인터뷰에서 이란이 이란 혁명 수비대 이 고위 간부 살해에 보복하기 위해서 대규모 공습을 지난 4월에 감행을 했었죠. 이 4월 달에 이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원을 했던 사실을 언급을 하면서 우리는 미국이 필요할 경우에는 다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서서 미국은 이번 사태가 발생하자 앞서서 지난 2일에 이 탄도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해군함, 뭐 전투기 대대까지 해서 중동 지역에 지금 급파를 한 상황인데요. 이것 때문에 긴장감이 정말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파이너 부보좌관은 인터뷰에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휴전 협상을 타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냐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요. 이 질문에 대해서 이 파이너 부보좌관은 최대한 지금 미국이 압박을 하고 있고 또 협상 타결을 위해서 모든 측과 최대한 협력하고 있다 이렇게 일단 답을 하긴 했습니다. 네, 자 미국 대선 소식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민주당 대선 후보 해리스 부통령이 전국 지지율에서요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오차 범위 내이긴 하지만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뭐 그동안 해리스 부통령이 좀 빠르게 따라붙었다 이런 여론조사가 좀 있었는데 뭐 이제는 좀 근소하지만 해리스 부통령이 앞서는 결과도 지금 좀 속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CBS 뉴스 등이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일까지 유권자 3,1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해리스 부통령의 전국 지지율은 50%,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49%로 나타나서 뭐 오차 범위인 플러스 마이너스 2.1% 아니기는 하지만 근소하게 앞서고 있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특히 대선의 승패를 좌우할 7개 경합주의 지지율은 지금 50%대 50% 정말 초박빙 동률로 나타났습니다. 이 경합주의 지지율을 좀 살펴보면 해리스 부통령과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특히나 미시간 또 펜실베니아 애리조나 이렇게 3개 주에서는 무려 말씀드린 대로 50대 50 지지율이 같았습니다. 네. 해리스 부통령한테 유리한 조사 결과가 또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이번에 좀 눈에 띄는 이 결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난달 18일에 있었던 이 여론조사 비교를 좀 해보면 당시의 여론조사에는 흑인 유권자의 58%만 이번에 확실히 대선에 투표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는 이 비율이 74%까지 좀 폭등을 했습니다. 뭐 이런 결과가 아무래도 뭐 해리스 부통령에게 유리하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네. 뭐 결국 이런 추세가 지금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세가 좀 빠르게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뭐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국 민주당 지지층이 더 결집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대선이 지금 한 석 달 정도 남아서 변수는 뭐 계속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이 해리스 부통령에게 유리한 시간만은 분명한 상황입니다. 네.
설문조사 결과 하나 좀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좀 심각한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좀 함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 국민 10명 중에 6명이 정치 성향이 다르면 연애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요? 네, 이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 뭐 이런 게 사회 갈등일 텐데요. 뭐 조사를 좀 해보니까 이 갈등이 더 커지고 때문에 갈등이 커지다 보니까 사회 통합은 더 낮아지고 있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성인 남녀 약 4천 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6월부터 석 달간 실시했던 사회 갈등과 사회 통합 실태 조사 이 결과입니다. 사회 갈등이 얼마나 심각한지 평가하는 갈등도의 점수는 4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면 2018년에 2.88점이었는데 2023년에 지난해에는 2.93으로 점수가 올랐습니다. 특히 응답자의 90% 이상은 진보 보수 사이의 갈등이 가장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걸로 나타났는데요. 뭐 이러다 보니까 앞서 말씀을 해주신 대로 연애나 결혼까지도 영향을 미친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정치 성향이 다른 사람과 연애나 결혼을 할 의사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응답자의 무려 58%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네. 정치 성향이 다르면 친구 또 지인과 술자리도 할 수 없다 이런 응답자가 33%가 나왔고요. 시민사회단체 활동도 못하겠다 이런 답변은 71%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동창회 같은 이런 술자리에서 정치 얘기하는 거는 아예 금지 뭐 이런 얘기들까지 농담처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갈등 원인에 대한 조사도 있었습니까? 네, 갈등 원인은 공정성 때문인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우리 사회가 공정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응답자의 65%가 공정하지 않다,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런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청년층보다 이 중장년층에서 더 높은 걸로 나타났고 특히나 이 사법 행정 시스템 또 기업 성과에 대한 평가 면에서 공정성에 대한 불만이 큰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우정화 기자였습니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2분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고온다습한 기류가 유입되면서 어젯밤에도 열대야 나타난 곳이 많았습니다. 서울과 광주는 지금 15일째인데요. 서울의 경우 최저기온 27.5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서울의 낮 기온 36.2도까지 오르면서 올 들어 가장 높았는데요. 오늘도 34도로 예상됩니다. 이에 못지않은 무더위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35도 안팎으로 강릉 33, 대구 35도 등 30도에서 35도 분포로 최고 체감온도 35도 내외까지 오르겠습니다. 온열 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기온대입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강한 소나기가 이른 새벽에도 쏟아진 곳이 있는데요. 오늘 5에서 60mm 정도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내륙 중심으로 시간당 30에서 50mm로 매우 강하게 올 것으로 보이고요. 천둥, 번개, 돌풍이 동반되는 곳 있을 걸로 보입니다. 각별히 주의하셔야겠고요. 오늘도 역시 자외선 지수 높음 단계, 오존 농도는 대부분적 나쁨 단계가 나타나겠습니다. 강원 산지를 위시해서 대부분적으로 안개가 짙은 편인데요. 오전 내로 거치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8.5도입니다. 날씨 정보였고요. 다음은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김민희 씨입니다. 상습 정체 구간 중심으로 출근 정체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논산 천안고속도로 논산 쪽으로 차량 터널 1차로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이 일대 3km 구간에서 정체 심해졌습니다.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는 계양에서 송내 사이와 소래터널 부근, 다시 시흥요금소에서 안현분기점 사이로 정체고요. 더 가서는 조남분기점에서 수암터널 사이와 또 하기분기점에서 청계터널 사이로 더디게 지납니다. 이후 판교를 지나서는 구리 쪽으로 성남요금소 부근 사고는 처리가 마무리됐지만 판교 분기점부터 더딘 흐름 남아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서창 분기점에서 월곡 분기점 사이와 반월 터널에서 부곡 부근, 다시 용인에서 양지 터널 사이로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네,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과
동시에 탄핵이 추진이 돼서 지금 직무정지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또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방송장악 청문회, 국정조사 등을 추진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과방위 야당 간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 모시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지역구가 경기도 안산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원래 지역구가 4개였는데 3개로 줄었습니다. 네. 그 지역이 인구가 조금 주는 모양이죠? 네, 저희가 재개발이 동시에 이루어져 가지고요. 네. 옆 동네 화성으로 많이들 이사하시고 그렇군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분양가가 네. 저희가 화성보다 좀 높아요. 그래서 네. 그렇게 해서 조정이 돼서 아하. 인구가 좀 줄었습니다. 화성은 늘고 안산은 네. 줄고 그런 한 10만 상황이군요. 명 가량 줄었습니다. 네. 그 지역을 위해서 하실 일이 참 많으시겠습니다. 지금 국회 가방위 야당 간사이시고요. 네. 또 이제 재선 의원이시잖아요. 네. 8년 만에 국회 다시 들어오신 셈인데 네. 어떠세요? 예, 제가 19대 때 그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국회의원을 했었는데 그때 저희가 국정원 심리전단으로 이제 정치 공작한 것이 드러나서 그때도 야당으로 굉장히 치열하게 공방이 있었고 세월호 참사 2건이 있었고 또 탄핵으로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어서 굉장히 야당이 전투적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8년 만에 들어왔는데 다시 그런 상황에서 국회의원을 하게 돼서 네. 되게 저희는 아직까지 세월호 문제가 해결이 안 됐고요. 그리고 경제 문제가 너무 안 좋아서 지역에서는 그러니까 민생 경제 회복 문제를 많이 요청을 하시고 아울러서 검찰 그다음에 언론 개혁 이런 분야에서 역할을 해달라는 주문이 있어서 되게 야당 국회의원으로서 어깨가 무겁고 할 일도 네.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8년 전 19대 때도 상당히 좀 여야 간에 그 갈등이 치열했습니다. 치열했는데 이번에 8년 만에 들어왔는데 여전히 그렇다. 네, 더 심한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까? 예, 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때만 하더라도 여야가 어쨌든 합의하는 구조가 있었죠. 국정조사, 세월호 국정조사도 했었고 그리고 국정조사도 여야 합의로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대척점이 꽤 세게 형성돼 있고 특히 용산에서 지침이 워낙 강하고 네. 그리고 국회에서 처리된 법안을 늘 거부권 행사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좀 19대보다는 훨씬 네. 더 대립적이다라고 보여지고 그때 제가 국회의원 할 때 정의화 의장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당시에 세월호 유가족들이 이제 본청 앞에 텐트 치고 농성을 했는데 그걸 허용해 주셨어요. 네. 예, 그런 정도로 좀 공감대 국민들이 요구하는 공감대를 의회에서 좀 권한을 행사했는데 거기에 비해서 지금 여당은 용산하고 그런 그러니까 협상을 하거나 정치권의 또는 국회의 권한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입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정의화 의장 때면은 이제 지금 민주당이 소수 야당일 때군요. 그렇습니다. 네. 예. 소수파이면서 야당일 때고 지금은 이제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야당인데 네. 예. 그런데 상황은 더 안 예, 좋아진 것 외려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딱 한 번 만나셨잖아요. 네. 총선 끝나고 소통을 통해서 국정 운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이 물거품이 됐고 그리고 국회에서 처리되는 법안을 다 이제 지금 거부권 행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민생 법안 이제 노란봉투법도 이제 표결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으로 뭐 그렇게 전투지고 지금 있는 거잖아요. 시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2시에 이제 하겠지만 여튼 제가 가장 이번 국회에 들어와서 눈여겨보는 것은 너무 이 입법부에 대한 그런 존중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상식적 수준의 그런 것까지도 지금 거부하고 있는 마당이어서 네. 되게 답답한 상황인 거죠. 그리고 민생을 좀 회복하는 차원에서는 결국 여야가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안 없이 무조건 반대만 하고 있고
저희는 또 총선 공약이기 때문에 또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19대 때랑은 완전히 좀 다른 아하. 상황이다. 그렇군요. 의원님 이제 오시기 전에 저희가 뉴스 브리핑에서 그 여론조사 하나를 소개해드렸는데 뭐 다들 다 보셨을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 10명 중에 6명은 이념이 다르면 결혼도 안 하고 뭐 연애도 안 하겠다. 뭐 이런 이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걸로 조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치적 갈등이 정치권에서만 갈등이 아니라 국민적으로도 지금 쫙 확산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저는 정치의 1차 그 과제는 국민 통합에 있다고 늘 생각하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국회의원으로서 그런 조사를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결국은 저희가 이제 언론 개혁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이유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치권에서 국민 통합을 이뤄내는 노력 또는 집권 여당 또는 정부 운영에 있어서 그런 통합의 노력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 노력하는 것을 정확하게 보도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시시비비를 가려줘야 그렇죠. 되는데 지금 현재 언론의 지형 자체가 시시비비를 가려주고 기획하고 본질을 좀 접근하는 그런 내용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승마식 보도. 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뭐가 있는지 본질적 접근보다는 그냥 받아쓰고 받아 적기 급급한 상황이다. 그래서 듣다 보면은 어느 방송은 또는 어느 보도는 되게 좀 편향됐다라는 얘기를 짓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당 또는 정부의 입장을 그냥 그대로 보도하는, 그대로 받아 적는 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사건의 본질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는 게 네. 언론의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데서 꽉 막혀 있다. 아하. 그래서 사실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제가 19대 때 물론 그때도 완벽하진 않았지만 여야의 그런 목소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어도 노력은 기울였는데 네. 지금은 너무 일방적이잖아요. 용산이.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그 방통위가 방심위를 통해서 이렇게 법정 제재를 가하는 걸 보면 정부의 비판적이거나 문제 제기하는 언론사에 대해서 가혹하게 법정 제재를 가하고 그 언론사에만 집요하게 지금 물고 늘어지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그걸 이제 좀 해소하자고 저희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상적인 5인 구조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데 지금 계속 그것이 안 되고 일방적으로 좀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20대, 30대의 청년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지점에는 소위 이제 기성 이제 뭐 정치권의 문제일 수도 있고 정부의 문제도 있지만 저는 그러니까 그런 정부와 그 뭐 정치권의 역할을 뛰어넘는 언론의 역할이 보다 중요한 것 아니냐. 네. 대통령하고 상관없이 어떤 정부와 상관없이 이런 국가적인 문제를 네. 접근해서 해결하는 방안을 내놓고 그 언론의 노력이 정치권과 국정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지점이 온 것 같습니다. 예. 네. 이 시시비비를 제대로 가리고 네. 정론을 행하는 언론이 국민 통합을 위해서 해야 될 역할이 네. 정치권 못지않게 중요하다. 중요합니다. 네. 네, 그래서 언론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갖지 않을 수 없다. 네. 이런 말씀이시군요.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이제 직무정지된 상태인데요. 네. 이런 상태에서 이제 헌재의 탄핵 심리가 될 텐데 그와 별도로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다 이렇게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하고 있는데 그건 이유가 뭔가요? 야 7당이 공조를 좀 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 22대 국회에서부터 제기된 게 아니라 21대 국회에서부터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YTN 민영화 과정에서 졸속 처리됐다라는 지적이 있고요. 그 YTN 민영화는 사실은 이제 유진 기업에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네. 기업에 대한 이 기업이 과연 방송 사업자로서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 그 다음에 이제 마사회 전력공사 이 지분이 넘어간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한 그 과정을 좀 보는 것도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TBS가 서울시와 서울시 의회에서 관할하는데 200억 가량의 예산을 싹둑 잘랐어요. 네. 그리고 조례를 폐지해서 지금 제대로 방송을 못 하고 있는데 공영방송 TBS를 이 지경으로까지 몰아넣은 배경이 도대체 뭐냐. 그리고 시장과 시의회는
유한한데 방송은 무한한 거잖아요. 네. 이것이 어떤 시장이 됐을 때 방송을 뭐 민영화시키거나 아니면 없애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그것도 좀 살펴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고 네. 지금 방송심의 통신심의 하는 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독립기구인데 민원을 사주해서 판단케 했던 것도 있었고 그리고 대통령이 임명한 4명이서 이런 심의를 진행을 했거든요. 그것이 부당하다, 잘못됐다라는 지적이 있어서 그 문제하고 이제 방통위원장 한상혁 위원장을 작년에 임기가 보장돼 있는데 기소만으로 이제 해임을 시켰습니다. 그 과정이 정당했느냐라는 것을 좀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다고 해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게 21대에서 22대에 넘어오면서 야 7당이 제안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국회의장을 만나서 국정조사 필요성을 다시 한번 제기를 했습니다. 근데 다만 국회의장은 여야가 합의하지 않고 국정조사를 한 전례가 없기 때문에 네. 합의를 좀 해와라 이제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야당과 여당이 논의를 좀 하고 있는 시점이고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가방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그 저 뛰어넘는 그러니까 정부기관 또는 사업체하고도 연결이 된 문제이기 때문에 국정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야 협상 중입니까? 이제 여당 간사랑 얘기는 하고 있는데 잘 안 네.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우현식 의장이 국정조사만은 여야 합의로 진행되어 왔던 관례가 있으니 네, 그렇죠. 최대한 부담을 많이 갖고 합의를 계십니다. 위해서 노력해달라.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야 7당이 지금 함께 추진하고 있다 그랬는데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과 관련해서는 개혁신당 쪽이 좀 빠진 것 같더라고요. 네, 이제 다른 것은 공조를 하는데 네. 예를 들어 뭐 노란봉투법도 이제 반대를 이준석 개혁신당 쪽에서. 의원은 이제 얘기했는데 일단은 부적격한 건 맞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부적격한데 탄핵까지 갈 사안이냐. 그러니까 이제 그 KBS 이사 박문진 이사 선임 과정을 둘러싼 불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을 갖고 반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뭐 다 같으면은 같은 당을 당하지. 해야죠. 네, 맞습니다. 네. 약간의 그런 차이라고 네. 하는 것은 서로 간에 네, 충분히 존중하고 이해가 있습니다. 네. 존중이 되는 상태에서의 야권 연대가 지금 네. 진행되고 있다. 예. 그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직무정지되기 전에 KBS 이사 그리고 MBC 대주주 박문진 이사를 일단 이렇게 교체하는 사인을 했어요. 네. 그러면 그 MBC 박문진 이사회는 이제 임기가 끝나면 바뀌게 될 거고 그 다음 수순은 MBC 사장의 이 변경일 거다. 이제 이런 시나리오가 쭉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그 이훈기 의원이 제기한 시나리오에 따르면 그러면 새로 바뀐 MBC 사장이 방심위에 올라가 있는 그 제재권을 전부 항소나 이런 재심 요구를 취소해가지고 벌점을 왕창 받아서 MBC가 결과적으로 민영화되는데 길을 터줄 거다 이런 식의 시나리오를 이훈기 의원이 제시했더라고요. 네. 예, 의원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일단은 이제 13일부터 박문진 이사가 새로 뽑힌 분들로 되는데 지금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네. 냈잖아요. 3명이서 냈는데 사실 저희가 지난번 현안 질의를 통해서 이진숙 위원장은 참석을 안 했지만 사무처장 그다음에 이제 기획조정관이 참석한 가운데 이제 현안 질의를 했는데 되게 좀 놀라운 것은 네. 이제 출근하자마자 사실은 저도 방통위원을 했지만 출근하면 벌써 그 부처별 과별 그 현안 보고를 받습니다. 어떻게 방통위가 운영돼 왔는지를. 네. 근데 그 절차를 생략하고 오후 2시에 한다 그러다가 3시에 한다 그러다가 5시에 이제 심사를 했잖아요. 2시간 만에 52명 그다음에 31명을 네. 놓고 투표를 했답니다. 전체 50 그러니까 사실은 선정을 하는 건데 1차는 선정을 해서 추려내고 2차에 이제 뭐 면접을 하든 안 하든 이제 그 결정을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52명과 31명을 전체를 놓고 투표를 해서
찍어가면서. 찍었어요. 예. 그래서 KBS는 사실은 9명, 그러니까 7명을 뽑았는데 방문진은 6명까지밖에 못했다는 거예요. 두 분이서 합의가 안 돼가지고. 네. 그 과정도 굉장히 놀라웠고요. 그러면 이제 국민 의견 수렴이 400건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분들이 적합한지 안 적합한지를 봐야 되는데 이진숙 위원장은 청문회 과정에서 이제 봤으니까 보고를 좀 받았겠죠, 사실은. 그런데 이 김태규 부위원장의 경우는 직전까지 권익위 네. 부위원장이었잖아요. 내용을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방통위에 대해서 업무 보고도 받고 그리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을 안 하고 몽땅 빼버리고 들어오자마자 이제 심사를 한 건데 저는 이제 심사 과정의 문제점을 먼저 지적하고 그것이 네. 이제 행정심판에서 어떻게 결론 내는지도 봐야 되고요. 적어도 그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방문진에서 그렇게까지 험악하게 할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이제 이용기 의원이 얘기하는 거는 최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해 놓고 이제 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MBC 사장이 지난 시기에 이제 뭐 고발되거나 이제 문제점이 지적된 게 다 무혐의 처리가 됐거든요. 이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방심위의 심사 때문에 점수가 낮아져서 허가를 만약에 취소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법원에 또 네, 소송으로 들어가는데 그 사장이 소송조차도 안 하는 사장일 경우는 그 시나리오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더라도 민영화를 하려면 적어도 방송법을 개정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여야 구조에선 그것은 불가능하다. 이용기 의원의 얘기는 최악의 경우, 최악의 경우를 근데, 상정한 것이다. 그래서 경각심을 갖고 저희가 잘 해야 된다라는 알겠습니다.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이진숙 위원장과 관련된 말씀을 설명 중에 잠깐 하셨는데 어쨌든 헌재의 이제 심리를 기다려봐야 되는데 뭐 사법적 판결을 미리 말씀하시기는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기각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인용될 것 같습니까? 저희는 일단은 불법하고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를 견제할 수 있는 것은 국회에서는 탄핵의 절차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MBC 방문진 이사장을 해임했는데 법원에서 둘이서 결정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안에서 소송으로 다툴 문제이긴 하지만 네. 그래서 사실은 업무를 복귀를 했습니다. 그때 네. 금태선 이사장의 경우. 그리고 YTN도 마찬가지입니다. 2명이서 결정한 것은 위반의 소지가 있다라고 이미 2건에 걸쳐서 법원이 판단했던 점이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사건은 하나지만 이것이 KBS 경영을 관리 감독하는 이사를 선정하는 과정에 졸속 처리, 그러니까 행정의 문제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방문진 이사도 마찬가지인데 헌법재판소는 법률 위반을 가지고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그게 옳았냐 틀렸냐 이것을 판단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인용될 가능성이 높고 지금 저희가 내일 방통위에 가서 이사 선정 과정에 문제점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또 청문회도 하고 국정조사도 하는 것은 5인 구조를 가지고 운영하라는 합의제의 정신이 네. 훼손되는 것을 지금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이 방통위 말씀을 듣다 보니까 시간이 다 됐습니다. 딱 1분 남았는데 이 민주당 상황 짧게라도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금 전당대회요. 그러니까 8월 18일에 이제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 대표가 선출이 되고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이 되고 또 이제 국민의힘도 얼마 전에 당 대표가 새로 뽑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권의 역할을 지금 사실은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고 그리고 용산에 너무 지나치게 경도돼서 입법부의 그 결정 사항이 계속 이제 훼손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당과 야당이 제대로 된 그러니까 국민과 당원들이 뽑은 당 대표가 협의를 통해서 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제 처음으로 제공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존중하는 게 좀 필요하고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정치권에서 화답해야 되는데 너무 그 부분이 알겠습니다. 방치되고 있다. 그래서 그 역할을
다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대후 새 지도부가 네. 구성되면 뭔가 국면 전환을 네. 좀 여야 또 대통령실에서 좀 모색할 수도 있겠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이었습니다. 뜻하지 않은 임신으로 출산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 신원을 밝히고 출산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정부는 지난 7월 19일부터 위기 임산부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위기 임산부 통합 상담 전화 1308로 전화 주세요. 24시간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상담기관에서 맞춤형으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밀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위기 임산부 상담 전화 1308 꼭 기억해 주세요. 정부는 우리의 소중한 아이와 임산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안녕하세요. 저는 기후변화와 동물연구소에서 있는 남종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충격적인 한 통계를 접했는데요. 6년 동안 우리나라 가축이 여름철 폭염으로 2,010만 마리가 죽었어요. 그중에 91%가 닭이었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죽을까 했더니 보통 A4 한 장 정도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1년 반 정도 매일 알을 낳다가 죽는데 당연히 그렇게 좁은 케이지가 막 겹겹이 쌓여 있기 때문에 여름철 폭염에 취약할 수밖에 없겠죠. 고기를 먹지 말자, 덜 먹자, 비건이 되자라고 하면 조금 부담을 가지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어렵다면 할 수 있는 거 하나부터 시작해보자. 가장 가성비가 좋은 실천이 뭐냐면 계란을 바꾸는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영국에서 한 2년 정도 살았는데요. 동물복지 계란이 아닌 계란을 찾기가 힘들어요. 동물복지 계란이 이미 일반화가 돼가지고 그냥 계란은 동물복지 계란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또 우리가 그만큼 동물복지 계란을 많이 찾으면 이 산업에도 경쟁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만큼의 값싼 가격으로 우리에게 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것보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육류를 조금이나마 줄이는 거예요. 그 치킨 먹는 횟수를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줄이고 다른 것들을 좀 먹어봤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바로 기후변화를 위한 작은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지켜라 였습니다. KBS 58분 날씨.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고온 다습한 기류가 유입되면서 밤 최저 기온 25도 이상을 기록한 곳이 꽤 많았습니다. 서울은 지금 보름째, 다른 지역도 장기간 열대야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서울의 최저 기온 27.5도, 강릉 26.4, 제주는 밤 기온 28.8도를 기록했습니다. 이 폭염 또한 장기화되고 있는데요.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폭염특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어제 서울의 낮 기온 36.2도로 올 들어 최고의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낮에는 34도로 예상되고요. 대전, 전주 34도, 강릉 33, 대구 35도 등 전국적으로 30도에서 35도의 분포가 되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27도, 낮 최고 기온 33도로 여전히 무덥겠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소나기가 한바탕 지난 곳 있는데요. 오늘 전국적으로 5에서 60mm 정도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시간당 30에서 50mm로 강하게 오겠고요. 천둥, 번개, 돌풍도 동반될 것으로 보여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자외선 지수 높음 단계, 오존 농도 나쁨 단계인 곳이 많겠고 내일까지는 동해안에 너울성 파도가 높겠습니다. 현재 강원 산지 위시에서 곳곳에 안개 껴 있는데 오전까지 지속됩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8.5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네, 매주 월요일 아침 품격 있는 두 분을 모십니다. 김영우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경민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품격 토론 시작합니다. 지금 노란봉투법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31시간 만에 강제 종결됐고 오늘 이제 다시 그 임시국회가 시작이 되는데요. 오후 2시에 법안 처리를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이게 21대에서 이미 강행 처리됐고 대통령 제2요구권 행사가 돼서 부결 폐기된 법안인데 이 법이 다시 지금 현안이 됐습니다. 신경민 의원님. 뭐 당연히 오늘 처리하고 거부권하고 지금까지의 사이클이 그대로 다시 쳇바퀴처럼 돌아가겠죠. 이게 아마 이제는 별로 관심들도 없는 것 같아요. 네. 계속 법안이 이렇게 돼. 이것까지 이제 거부권을 하면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21건이 됩니다. 그러면은 박정희 대통령 이래로 거부권이 19건이거든요. 이 기록을 이제 넘어서게 되고요. 이승만 대통령이 45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45라는 매직 넘버를 향해서 거부권이 간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노란봉투법 내용에 관해서는 지난번에 21대 때 거부가 됐던 법안보다 이번 법안이 좀 몇 가지가 바뀌었어요. 네. 이제 그걸 가지고 더 훨씬 나빠진 개약이 된 법안이다. 뭐 이렇게 해서 여야 간에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찬성 토론, 반대 토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공방을 주고 받았습니다. 이미. 그러나 이 사용자 문제 편에 철저하게 서 있는 국힘당 입장에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의 내용에 대해서까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겨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법은 사실은 쌍용 자동차의 노조가 47억 원 배상 판결을 받으면서 나타났던 그래서 문제가 제기됐던 법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한번 우리가 진지하게 내용을 토의해 볼 만한 사안이었습니다. 네. 이번에 결국은 거기까지도 진입하지 못하고 또다시 거부가 되면서 이 법은 아마 또다시 재발의를 하고 다시 또 이 사이클을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사실 우리 그 노동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12대 88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기업 강성노조에 속하는 근로자가 12% 정도 되고요. 한 260만 정도 되고 그다음에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근로자가 이제 88%입니다. 훨씬 많죠. 그런데 이제 지금 이런 노란봉투법의 경우에는 이 개별 조합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노조의 파업에 의해서 일어난 재산상의 그 손실에 대해서 그 기업주가 개별 그 조합원에게 책임을 못 묻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청 노동자의 경우에도 그 하청 기업의 기업주가 아니라 원청 기업의 기업주를 교섭 의무가 있는 그 당사자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청의 경우에는 그 자신들이 잘 모르는 하청 기업의 노조하고 계속 여러 노조하고 협상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결국 이것은 이제 찬반이 굉장히 첨예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윤석열 정부도 그렇고 지금 이제 모든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노동시장을 개혁하는 건데 이런 경우에 사실은 사회적인 합의나 특히 최소한 국회에서의 합의 이런 어떤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그냥 입법 독주에 의해서 이렇게 밀어붙인 법안이 과연 그 노사 갈등의 그 완화를 위해서 도움이 될까? 결국은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인 대타협을 통해서 네. 이런 것이 해결이 돼야 되는 것인데 완전 입법 독주에 의해서 이렇게 되면은 이것은
법이 통과돼도 문제고요. 그다음에 또 거부권 행사에 의한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악순환을 거치는 것도 문제다. 근데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는 예. 자명한 것 같아요. 이 국민의힘에서는 뭐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반대 토론을 했고 또 이게 통과 강행 처리될 경우에는 대통령 제2요구권을 건의하겠다 뭐 이런 입장을 이미 밝혔기 때문에 아까 신경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몇 번씩 보아오고 있는 그런 낯익은 광경이 다시 재현될 거다 이렇게는 우리가 예상은 할 수 있는데 제가 좀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두 분 다 언론계에서 활동하셨는데 예전 같으면 이런 경우에 뭐 찬성이든 반대든 결론이 어떻게 되건 간에 토론은 좀 치열하게 했던 것 같아요. 네. 언론을 통해서 뭐 방송을 통해서 뭐 맞짱 토론도 하고 여러 수십 번의 각종 토론을 통해서 어쨌든 공론을 좀 모아보려고 하는 노력은 있었거든요. 요즘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네, 그렇죠. 예. 이 사이클에 우리가 좀 익숙해져 가지고 그냥 이 사이클이 또 돌아갔구나 뭐 이런 건데 사실 이 문제는 지금 이제 약간 논쟁의 일단을 김 의원이 지적을 해 주셨죠. 그런데 이건 2014년 쌍용차 노조 사태부터 제기가 됐던 10년 묵은 이슈입니다. 근데 10년 묵은 이슈가 지금 이번에도 똑같이 그냥 그나마 필리버스터에서 찬반 토론 비슷한 걸 했는데 일반 국민들은 전혀 관심이 없고요. 사이클이 한 번 더 돌아갔구나. 이 정도 관심밖에는 국민들로부터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게 지금 불행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국회에서도 지금 뭐 대통령 탄핵 청문회다 또 특검이다 이제 이런 거 발의하고 그러는데 사실 너무나 중요한 이 노동 개혁을 위해서 이런 거를 공청회를 하고 청문회를 하고 전문가와 또 노측 사측 계속해서 만나가지고 이 법안을 조금 더 정교하게 만들면서 그 협의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지금 근데 너무 정치적으로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어가지고 노동개혁으로부터는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두 분 말씀 들으면서 또 다시 제가 오늘 뉴스 브리핑을 통해서 전해드린 한국보사연의 여론조사가 생각이 나는데요. 4천 명 대상으로 한 조사인데 58%요. 그러니까 대략 10명 중에 6명은 이념이 다르면 결혼도 안 하고 연애도 안 하겠다는 것이고요. 우리 사회가 이 정도로 그 국민적 차원으로 그러니까 정치권만 갈등하는 게 아니라 전 국민이 지금 갈등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이게 정말 걱정스럽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사실은 이제 지역 갈등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고 최근에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현상입니다만은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흘러온 거거든요. 이것을 정치권이 시정하고 교정하고 좀 개선해 보려는 노력을 한 게 아니라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더 깊게 한 거죠. 이용하고 편승했죠. 그렇죠. 이게 편하거든요. 정치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좋아질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좀 암담한 측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 결혼뿐만 아니라 보니까 이제 무슨 동창회, 동문회, 교회, 뭐 성당, 뭐 또 사찰도 마찬가지고요. 전부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그 식사하면서 말도 제대로 못 꺼내고 또 말 꺼냈다가 완전히 싸움 나고 이런 걸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아니, 명절에 가족들 만나도 본전도 못 찼습니다. 정치 얘기하면 예, 그래서 이 문제죠. 뭐 이거 사실 모든 문제는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극한적인 대결을 하고 극한적인 대결을 하는 게 정치를 잘하는 거다. 또 팬덤층을 형성하고 있고 막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협상이나 타협이나 조금이라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약한 사람들, 회색주의자락으로 오히려 낙인이 찍히는 이런 아주 그 기막힌 상황이 돼버렸어요. 네. 하여튼 이거는 좀 우리 정치권과 우리 사회의 그 여론 주도층 이 정말 머리를 맞대고 한번 깊이 성찰적으로 돌아보고 좀 뭔가를 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조금 전에 우리 김의원 의원 그 대담 말미에 제가 똑같은 질문을 드렸고요. 8월 18일 더불어민주당 전대가 끝나면 어쨌든 새로 선출된 지도부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이 나타나게 되니까 그 시점부터는 뭔가 대통령도 이제 새로 당대표들이 다 뽑혔으니까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 같은 형태의 모임을 이제 가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뭔가 꽉 막힌 정말 도돌이표 같은 이런 이 전국을 좀 넘어서는 뭔가 좀 새로운 정치를 좀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약간의 기대에 섞인 얘기를 하던데 두 분은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지금 친윤하고 한동훈 대표도 이렇게 냉기류가 흐르는데 여야가 잘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하고 추경호 원내대표 두 사람이 밥도 같이 먹으려 하지 않고 전화도 서로 하려고 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원내대표끼리 그러는 것도 참 그러네요. 예전에는 원내대표끼리 겉으로는 싸워도 아예 속으로는 밥도 먹고 뭐 이런 시절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전에는 뭐 더 그랬고요. 마이크 앞에서 싸우다가 돌아서면은 바로 악수하고 포옹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마이크 앞이나 마이크 뒤나 똑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다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제 8월 18일 이후 어떻게 될 것이냐를 물으셨는데 네. 보나마나 아니겠어요. 아하. 굉장히 심한 갈등이 더 앞에 전개될 거고 한동훈 대표하고 이재명 대표의 궁합도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데다가 윤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의 그 사이도 지금 이번에 독대를 했다고는 하는데 독대 같지 않은 독대를 한 거고요. 그게 알려지는 과정 브리핑을 이렇게 보면 행간에 아주 뭐 찬바람이 쌩쌩 돌아요. 그 찬바람이 훈풍이 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낮다고 봅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가 되는 순간 오히려 그 여야 갈등도 그렇고요. 심각한 상황이 더 도래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재명 후보 그다음에 조국 당대표도 그렇고 다 형사 피고인이 당을 이끌기 때문에 여야 간의 갈등이 더 첨예해진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감옥 안 가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그 사법 리스크 때문에 그 법정의 시계는 계속 돌아가고 있고 결국 감옥 안 가기 위해서는 결국 윤석열 대통령 정부를 어떻게 손을 봐야 되는 입장이에요. 야당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그 생존이 걸린 문제인 것이 우리 그 정치의 좀 불행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야의 어떤 합의나 협상의 그 여지가 없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하나의 어떤 민생이나 국민을 위한 나라를 위한 그런 어떤 정치적인 선의의 경쟁이 될 수가 없고 네. 감옥 보내고 또 감옥 안 가고 이런 거에 지금 경쟁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불행이어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좀 해결이 돼야 되는데 해결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요. 22대 국회에서는. 예, 뭐 이제 지금까지 정치를 보면 이제 의례적이지만 덕담을 하는 경우들이 좀 있잖아요. 또 발언을 할 때도 아무리 생각이 다르고 미워도 존경하는 무슨 의원님 이러면서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런 정말 상투적인 것 같은 이 발언과 용어지만 이것이 주는 또 그 어떤 그 느낌과 강제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존경하는 의원님 해놓고 나서 막말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요즘은 의원들끼리도 그런 얘기는 거의 안 하는 것 같고요. 여야 의원들끼리는. 그렇죠.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법사위에서 법사위원장한테 지가 뭔데라는 얘기까지 나와서 이제 그 얘기한 사람 발언권 정지, 영구 정지 뭐 이런 비슷한 얘기 나오고 요새는 국회의장한테도 하는 의례적인 발언 앞에 하는 인사도 안 하잖아요. 국힘당 의원들은 우원식 의장한테는 존경을 표시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되게 이제 존경하는 아무개 의원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이제 미국 의회나 영국 의회를 본떠 가지고 하는 거였는데 이제 그나마도 안 하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뭐 그냥 이빨 대 이빨로 부딪히는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22대 국회 최악이라고 그러는 것은 이미 얼마 안 됐습니다만은 예. 지금 뭐 2달 정도 지금 조금 이미 최악이에요. 이미 이 22대를 능가할 만한 국회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존경하는 뭐 신경민 의원님이라든지
이런 거는 강제로라도 해야 됩니다, 사실. 예, 왜냐하면 그 말이 거칠어지고 하면은 당연히 계속 그게 악순환이 되는 건데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게 관례적으로 지켜왔던 건데요. 그걸 안 한다는 거는 정말 문제가 있다. 지금 뭐 청문회 할 때도 그렇고 상임위 할 때 보면은 정말 그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들을 합니다. 그다음에 뭐 탈북 의원 가지고 과거에 그 북한 네 살았다는 것만 가지고도 굉장히 지금 모욕적인 언행을 한다든지 그래서 지금 뭐 국회 윤리위가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유명무실화 돼 있는데 그런 그 언행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실질적인 그 경고와 처벌을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근데 그런 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이 거칠어지고 하면은 지금 뭐 삼권 분립이다 합니다만은 지금 사실 탄핵도 많이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공무원 탄핵도 하고 검사 탄핵도 하고 그러는데 정말 국회 자체를 탄핵하고 싶은 심정이 들 거예요.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예. 특히 정치 선배들이 후배들에 대해서는 좀 잘 뭔가 좀 지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칫 잘못하다가 무슨 험한 꼴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그 두 분 다 언론 활동을 하셨고 저도 지금 뭐 언론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를테면은 이제 우리 김영우 의원 말씀하신 그런 막말 고성 이런 또는 가십성이 있고 실제 정말 중요한 정책적 내용이나 정치적인 내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경우에 예전 언론 같으면은 그래도 데스크 수준에서는 야 이런 가십은 이 진짜 중요한 걸 좀 우선 전달하자 이랬던 걸로 저는 이제 기억을 하는데 요즘은 거의 이런 식의 무슨 저 막말 소동 막 이런 것들이 자극적이고 선정적이라 그런지 이걸 자꾸 보도를 하니까 정말 전달해야 될 중요한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뭐 지면을 차지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이런 그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게 이 언론 보도 상황에서도 지금 나타나는 것 아닌가? 뭐 그런 거 있죠. 기사를 이제 클릭 수로 평가를 하고 댓글의 숫자로 평가하고 또 유튜브에서 얼마나 인용이 되느냐라는 거 이렇게 되면서 네. 사실은 디지털화가 언론 수준을 더 고양시키기보다는 언론 수준을 하향 평준화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제 언론이란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SNS, 그러니까 소셜 미디어죠. 소셜 미디어에 노출되는 거, 또 뭐 페이북에 글 쓰면 그걸 또 그대로 이제 기사로 쓰거나 뭐 주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뭐 국회의원 정치인들이 스캔들 있을 때 이제 언론에 많이 나오게 되고 주로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뭐 페이북이나 뭐 이런 거 SNS 노출 유튜브 뭐 이런 거 통해서 정치를 하다 보니까 정치가 굉장히 지금 가벼워졌고 실질적으로 저 사람이 어떤 사회적인 정치적인 이슈를 가지고 법안을 만들고 그걸 발의하고 통과시키려는 노력을 했나 뭐 이런 거에는 관심도 없고 그건 또 기사도 안 된단 말이죠. 네. 그래서 결국 이제 앞으로 늘 나오는 얘기입니다만은 그 공천이나 이런 거 할 때 그런 실질적인 그 의정 활동을 토대로 하는 그런 이제 공천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죠. 예. 거기에 이제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예, 여야 상황도 조금씩 짚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신경민 의원 말씀 중에 친윤 친한 갈등 뭐 찬바람이 쌩쌩 부는 것 같다. 이 뭐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독대를 했다고는 하는데 그 분위기가 전해지는 분위기가 그렇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지금 국민의힘 상황 한동훈 대표가 어쨌든 이제 인사를 통해서 한동훈의 색깔을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영우 의원? 저는 그 윤한 간에 그 찬바람 부는 거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어떤 의미냐 하면은 그 대통령과 당 대표는 서로 좋은 게 좋은 거고 그 다음에 모든 거에서 다 똑같은 목소리만 낸다든지 또 내는 걸 강요한다든지 강제한다든지 저는 그게 더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그런 그 긴장 관계 어느 정도 적절하고 건강한 긴장 관계라면 오히려 좋겠다. 다만 선을 넘지는 말아야 되겠죠. 그다음에 또 국정 목표가 아마 똑같을 겁니다. 그 대통령의 실패는 당의 실패죠.
또 당의 실패는 당연히 대통령이 또 실패를 가져오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서로 공적인 일을 하는 관계 아닙니까? 여태까지 사적인 관계도 있었지만은 앞으로는 이게 다 이제 나라를 위한 그런 그 관계여야기 때문에 그런 그 찬바람 저는 걱정할 일은 아니다 생각을 합니다. 다만 보다 자주 토론하고 공식적으로 많이 만나고 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런 관계를 잘 그 관리, 매니지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예. 근데 지금 관리 말씀하셨는데 관리가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을 이번에 그 독대인지 뭐 하여튼 유사 독대 비슷한 데서 드러났다고 봐요. 결과적으로는 최상병 특검법에서 아마 이제 여기서 본질이 드러날 걸로 보기 때문에 사실은 잠복해 있는 거죠. 근데 최상병 특검법은 사실 본질을 따지고 들어가 보면은 경로 특검법입니다. 이 경로 특검법이기 때문에 친윤들은 죽어도 안 된다고 지금 그렇게 방어선을 치고 있는 것이고 한 대표가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민심의 눈높이, 국민의 눈높이, 민심의 흐름 뭐 이런 걸 얘기하면서 특검법을 해야 된다. 제3자 특검이라도 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게 서로 합치점 내지는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을지 없을지가 매우 불투명해요. 찾기가 아마 어려울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되면은 특검법을 둘러싸고 언제 어떻게 터지느냐의 문제일 뿐이지 이번에 독대에서 드러난 걸로 봐서는 두 사람의 그 화해 이런 건 존재하기 힘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김영 의원이 잘 관리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신경민 의원은 근데 그게 관리가 되겠어? 잘 안 될 걸? 이렇게 지금 진단이 서로 다르시네요. 그래도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 반강제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고요. 이거는 뭐 그 한쪽이 너무 나간다든지 그 끝까지 지금 여야 관계가 사실 끝까지 간다라는 그런 그 전략 아닙니까? 끝까지 간다. 합의가 없죠. 하지만은 그 용산과 당은 그래서는 안 되죠. 그리고 그 서로가 그 어떤 자율성을 인정해줘야 되고 왜냐하면 이것이 다 당정 관계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선거에 이길 수가 없고 결국은 모든 기준은 그 민심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당의 지도부가 바뀐 것도 그런 민심의 파도에 올라탔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고요. 앞으로도 그걸 기준으로 생각하면 된다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민주당 상황 좀 짚어보겠습니다. 신경민 의원님. 지금 계속 진행은 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의 득표율은 90%에서 80%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못지않게 중요하게 보는 거가 투표율인데요. 지금 호남의 투표율이 좀 심각하게 낮은 거죠? 그렇죠. 득표율이 조금 내려간 것은 그것은 이제 호남 쪽에서 조금 이번에 주말에 있었던 거 보면은 광주 83, 전남 85, 전북 84 뭐 이렇게 해서 좀 내려간 건데 오히려 이건 구자의 저주를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는데 구자의 저주에서 벗어난 점에서 보면 다행스러운 측면이 있어요. 그나마 두 자리 숫자를 김두관 후보가 얻어줌으로써 10%를 좀 넘긴 거 아니에요? 네. 다행스러운 측면인데 문제는 투표율입니다. 투표율이 이렇게까지 낮으리라고는 예상을 못했어요. 대개 한 30% 내외 내지는 40에는 될 거다라는 예상들이 있었는데 이건 지금 해도 너무한 수준으로 갔습니다. 지금까지 누적이 26.47%. 이 정도면은 국힘 전당대회가 얼마 전에 있었던 게 48.5%였거든요. 네. 이건 거의 반타작 조금 넘어가니까 지금 그 당시에도 국힘당이 지난번 전당대회보다도 7%가 내려가는 투표율을 보였다라고 그래서 약간 좀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을 했는데 그랬죠. 이 수준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수도권이 남아 있고 대전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30을 넘기는 게 이게 쉽지 않아 보여요. 굉장히 지금 아마 동료를 해서 2자로 나오는 건 좋지 않기 때문에
3자라도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희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는 게 이게 지금 갑자기 야 우리 투표하러 가자 이런 분위기가 형성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가 좀 불투명합니다. 예. 민주당의 경우는 뭐 워낙 친명 말고 다른 그 목소리를 내는 세력들은 비명 이런 비명 세력은 뭐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표장에 투표를 이제 안 하는 건데 굉장히 그것은 그 길게 봤을 때 민주당의 불행이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민주당도 사실은 제대로 이제 좋은 정당이 되려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고치고 개선해 나가야 되는데 그 동력 자체가 상실됐다 봅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것을 지금 이재명 당대표 지키고 방탄하고 그다음에 또 대선 가는 데 있어서 모든 장애물들을 그러니까 당원 당규까지 다 고쳐가면서 지금 전대를 치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그 후보도 당대표가 된다고 한들 이게 많은 그 민심 정말 일반 국민들 또 그다음에 또 많은 민주당 당원들의 지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강성 지지층만의 네. 지지에 올라탄 그런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커요. 굉장히 좀 위험한 길이다 네. 생각합니다. 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짧게 마지막 질문 멘트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휴가입니다. 뭐 5일간 휴가인데요. 그 야당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휴가를 왜 이 시점에 휴가를 가냐는 식으로 또 비판하는 입장 성명을 내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좀 한국적 정서죠. 휴가는 사실은 뭐 가는 게 맞을 겁니다. 근데 이제 얼마나 미우면 이 시점에 휴가냐 뭐 이제 이런 거고요. 근데 이제 윤 대통령도 말을 뭐 분명하게 안 하는 보니까 이번에 보면 그 정책위 의장 관련 인사가 핫하게 붙어 있는데 알아서 하세요. 인사는 알아서 하세요라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내심을 보니까 알아서 하세요라고 이제 기분 나쁘게 한 건데 그것을 한 대표가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윤 대통령이 휴가 가는 걸 가지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 공식적으로는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휴가는 뭐 가게 되면 가야죠. 지금 이제 야당에서는 대통령이 나라를 쑥대밭 만들었다 그러는데 뭐 또 국민들이 볼 때는 민주당이 입법권 국회를 쑥대밭 만들고 있는데요. 뭐 그러면 민주당 의원들도 휴가 가면 안 되죠. 그렇게 따지면.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는 정쟁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대통령의 휴가가 이게 정치권의 정쟁의 수단으로 소재로 사용되는 것 자체가 좀 보기가 좀 민망하다. 예. 9.11 나오도 부시는 휴가 같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품격 토론 김영우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2024년 10월 1일부터 폐기물 처리 현장 정보 전송 의무화가 사업장 일반 폐기물과 수출입 폐기물까지 확대 시행됩니다. 사업장 폐기물의 올바른 처리와 안전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꼭 기억하세요. 폐기물 수집 운반자는 차량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폐기물을 처분하거나 재활용하는 자는 반입된 폐기물의 중량과 함께 촬영된 영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폐기물 처리 현장 정보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이 캠페인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함께합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네, 한 번 더 뉴스입니다. 한국경제신문 최형창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최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Q10 얘기 좀 심층적으로 좀 짚어주셔야 되겠습니다. 팀원 위메프 미정산 사태가 2주 가까이 지나고 있는데 현재 상황 좀 정리해 주실까요? 일단 지금 티몬과 UMF가 지금 한 달 정도 시간을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일이죠. 서울회생법원이 이 티몬과 UMF가 신청한 자율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승인을 한 건데요. 이 자율구조조정 프로그램이 뭐냐면은 법원이 이 강제회생 절차 개시를 좀 잠깐 보류를 하고 이 기업과 채권자가 좀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협의하도록 좀 지원을 해주는 그런 제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채무자인 기업과 채권자가 이 원금 상환을 좀 유예하거나 뭐 이자율을 깎아주는 식의 합의를 통해서 좀 기업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하는 건데요. 다음 달 2일까지 이제 회생 절차 진행이 이제 보류가 되는 겁니다. 근데 보류 기간은 한 달 단위로 3개월까지 연장할 수도 있고요. 이 상황에 따라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한 달 시간을 벌었다라고 이제 설명해 주셨어요. 그럼 그 안에 자금을 마련해서 피해자들한테 다 배상해 주면 문제는 일단은 해결이 되는 걸 텐데 뭐, 그게 네. 가능합니까? 뭐 그렇게 완전 배상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어느 정도 어느 시한까지 우리가 이렇게 하도록 서로 합의를 뭐 했다라고 계획을 주고, 나오면 되는데 합의를 하면. 현실적으로는 지금 만만치 않아 보이는 게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일단 TMF는 판매자와 소비자 그 돈이 좀 몰려 있는 채권자 수가 한 최소 10만 명 정도 넘는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어요. 네. 얽혀 있는 사람이 많을수록 좀 의견을 수렴해 합의를 이루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지금 또 이제 오늘 13일이죠. 수만 명에 달하는 이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이 정부와 유관기관이 이 협의회를 좀 꾸렸습니다. 이 협의회에는 이 카드사와 전자지급 결제 대행사 우리가 이제 피지사라고 하죠. 그 포함해서 이 협상 테이블을 구성해야 되는데 그것부터 지금 되게 쉽지 않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예. 이 자율구조조정 프로그램이 2018년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 도입이 된 다음에 작년 6월까지 이제 업체 22곳이 신청을 했었는데 합의를 이룬 게 절반도 안 됩니다. 10곳 정도인데요. 이 합의에 성공한 업체 10곳 대부분 이 채권자가 은행 같은 이런 금융기관이었기 때문에 좀 자체적으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갖춘 경우가 많아서 이게 좀 그래도 합의가 됐다 이건데 네. 지금처럼 은행이 아니라 각종 다 소상공인이라든지 일반 그 시민들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쉽게 좀 합의하기가 어렵다는 게 현실적이다 이런 전문가들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경영진이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잖아요. 예. 압수수색 당하고 지금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이게 이제 피해자들하고 이런 식으로 한 달간 이제 시간을 벌어서 협의를 하면 네. 이게 그 사법 처리에 영향을 좀 줄까요? 이게 지금 그 사법 처리는 또 별개의 문제고요. 이거 지금 피해자들과의 합의도 별개의 문제인데요. 네. 일단 지금 검찰이 이미 티몬과 IMF 각 대표한테 횡령과 사기 혐의를 적용해서 수사에 돌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들이 내놓은 자구책이 여간에서는 또 채권자들로부터 신뢰를 얻기 어렵다 이런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형사적인 판단에서 면죄부를 받지 못하면은 이 경제적인 책임도 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뭐 사법 처리대로 또 받고 이 회생 절차가 진행되기도 어려울 것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법조계에선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팀원 위메프의 그 모 기업이 Q10 그룹이죠. 예. 이게 거의 해체 수순을 밟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또 상황이 좀 묘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네. 여기에 이제 사실상 우리가 오너라고 했던 구영배 대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구영배 대표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지배력이 굉장히 약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계열사가 이 구 대표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살 길을 좀 모색하면서 굉장히 지금 재건이 쉽지 않은 상황으로 떠밀려가는 모양새인데요. 그러니까 인터파크 커머스라고 또 있습니다. Q10 그룹이 인수했던. 최근 Q10 측에서 받지 못한 이 미수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내용 증명을 발송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인터파크 커머스가 Q10이 지난해 3월 지분 교환을 통해 인수한 이커머스 업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Q10 쪽에 물린 자금이 약 650억 원대입니다. 네. 근데 지금 이게 왜 이상한 상황이냐면은 자회사거든요. 자회사가 이제 지분 100%를 보유한 모회사한테 미수금이나 대여금 달라고 이 내용 증명을 보내는 일은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인데 이걸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하. 그럼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뭐 결별하는 것 아니냐. 너는 나랑 각자 도생으로 따로 가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가는 것처럼 굉장히 보이고 있습니다. 인터파크 커머스요. 예. 이제 우리라도 살아야 되겠다 이거 같은데. 그렇죠. 다른 계열사들도 있잖아요. 예. 다른 계열사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좀 비슷한 상황인데요. 일단 티몬 우리가 이제 흔히 익숙한 티몬은 대형 투자사, 뭐 투자 유치 그리고 매각 논의까지 좀 시작을 했어요. 네. 또 위메프도 개별적으로 지금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알리 테무 얘기가 자꾸 그런 얘기도 자꾸 나오는데 네. 그쪽에서는 부인을 하고 있지만은 뭐 아니땡 굴뚝에 연기가 안 난다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일단 이들은 그 한국 시장에 기반이 좀 있는 만큼 우리를 관심 보일 기업들이 좀 중국 쪽 아니겠냐 이러면서 접촉을 시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어쨌든 중국 이커머스 업체 좀 매각을 기다리는 것 아니냐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이 모기업 Q10의 지원만 기다리다가는 이 다음 게 회생 불가능한 상태에 빠질 수 있다. 이런 위기감이 좀 발현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 또 구 대표가 사실 그룹 총수로서 너무 신뢰감을 보여주지 못한 측면도 있는 게 그룹 안팎의 시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구 대표가 이번 사태가 터지고 상황이 계속 나빠지는데도 별다른 대응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잖아요. 현재 Q10 내부에서는 이 구 대표의 위기 상황에 대한 인식과 해법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지금 힘을 잃고 있어서 결국은 각자 도생의 길로 가고 있지 않냐 뭐 이렇게 네.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최영찬 기자 전해주신 대로라면 그냥 하나의 그룹이 공중에서 완전히 분해가 돼버리는. 예. 그러면서 수많은 소비자들과 영세 자영업자들, 판매자들은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해결해 주기만 약간 좀 계속 바라만 보고 있는데 네. 정부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도 좀 한계가 있거든요. 어쨌든 네. 결국은 돈을 이 가져간 돈을 갖고 와야 되는데 네. 우리 지금 돈 없다 이래 버리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빠지고 있습니다. 네, 이 상황 좀 더 정부가 좀 타이트하게 또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상황을 파악하고 최소한의 대책이라도 정부 차원에서 이 기업이 이게 그 자체적으로 해결할 능력이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렇다면 정부라도 나서서 소비자들이나 영세 자영업자 판매자들의 피해는 최소화하는 이런 조치들이 좀 강구가 돼야 되겠습니다. 자, 엔비디아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거 뭐 요즘 제일 잘 나가는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엔비디아의 차세대 칩 출시가 예정보다 늦어진다. 이거 별로 느낌이 안 좋네요. 그렇죠. 이게 사실 왜 이제 외국 기업인데 우리가 관심 갖냐면은 워낙 전 세계적으로 잘 나가다 보니까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미국 주식 특히 네. 이제 엔비디아를 갖고 있는 이른바 서학개미라고도 하죠. 아하. 그런 주주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관심을 많이 갖는 사안인데요. 최근에 블룸버그 통신과 미국 IT 전문지 디인포메이션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서 엔비디아가 최근 고객사에 AI 가속기 블랙엘 GB200의 그 설계 결함을 알렸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 AI 가속기가 뭐냐면요. AI 데이터 센터의 필수적인 반도체 패키지입니다. 그러니까 GPU라고 불리는 그래픽 처리 장치 그리고 HBM이라고 불리는 고대역폭 메모리를 붙여서 만드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있어야 사실상 이제 AI 가속기, AI 데이터 센터가 돌아가서 이제 AI 인공지능을 곳곳에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속기 블랙웰은 젠슨왕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지난 3월이죠. 대만 컴퓨텍스에서 직접 공개한 차세대 AI 가속기입니다. 그러니까 디인포메이션은 이 블랙웰 AI 가속기의 납품이 석 달 이상 지연돼서 내년 1분기나 돼야 고객사에 인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만 당장 그 칩 출시가 몇 달 늦어진다.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 파장 효과가 훨씬 클 거고. 굉장히 큽니다. 왜냐면은 사실 이게 칩이요. 칩 가격 하나의 가격이 4만 달러예요. 굉장히 칩 조그만 비싸구나. 칩 하나가 어허. 한 5,400만 원 정도 드는 거죠. 이렇게 비싼데도 이 굴지의 빅테크 기업들, 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와 같은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수십조 원에서 한 100조 원 규모로 이미 주문을 다 해놓은 상태예요. 근데 엔비디아가 왜 그랬냐면은 엔비디아가 이제 전작 대비 성능이 최대 30배 뛰어나고 근데 같은 성능을 구현하는데도
그 소비 전력이 25분의 1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 그러니까 전기 요금은 싼데도 성능은 더 뛰어나다. 이렇게 강조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선주문을 내놓은 거죠. 근데 이 칩이 예정보다 늦어지면 각 회사들의 사업 계획에도 결국은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엔비디아는 납품 차질 보도에 대해서 올 하반기에 AI 가속기 생산이 늘어날 것이다. 루머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 이런 공식 입장을 내놓긴 했습니다. 예, 미국에서 그런데 이 엔비디아가 워낙 그 영향력을 좀 빠르게 확장을 해가니까 예. 엔비디아 독점 문제가 지금 제기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문제가 다시 부각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매우 큽니다. 지금 현재 엔비디아의 이 AI 가속기 시장 점유율이 97.2%예요. 굉장히 좀 크죠. 진짜 독점이네요. 예. 네. 근데 엔비디아가 이제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이다 보니까 여기 반도체 시장은 또 설계 전문 기업이 따로 있고 이를 받아서 제조만 하는 기업이 따로 있어요. 이른바 네. 파운드리 업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대만의 TSMC가 그런 기업입니다. 근데 TSMC도 AI 가속기 관련 파운드리 점유율이 95% 이상으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어요. 예. 근데 이번처럼 결함이 있다거나 또 두 회사의 글로벌 공급망에 좀 관련해 문제가 생기거나 이러면은 전 세계 AI 산업이 전부 타격을 받는 구조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AI 한다는 회사들은 다 지금 이 회사 칩들을 사가는 거예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지금 AI 산업 자체가 타격을 받는 건데 미국 법무부가 최근 엔비디아의 독점 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것도 좀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엔비디아, TSMC가 또 높은 점유율을 앞세워서 이 고객사들한테 우리 경쟁사와는 거래하지 말 것 이런 걸 또 요구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시장의 우려가 지금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강제했다 그러면 이거 법적으로 바로 문제가 될 것 그렇죠. 같은데요. 그래요. 자, 우리 국내 기업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예.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약간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경쟁사가 미국에 또 AMD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AMD의 4세대 HBM인 HBM3 이걸 납품 중이고요. 다음 버전 공급도 지금 사실상 확정을 했어요. 근데 최근에는 또 삼성전자가 또 뭘 하냐면은 여긴 그 종합 반도체를 다 하잖아요. 네. 이 파운드리 사업도 삼성전자가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 TSMC를 대체할 수 있는 파운드리 최첨단 패키징 뭐 이런 턴키 서비스에도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반도체 업계에서는 특정 업체에 이런 AI 반도체 공급망이 집중된 거는 좀 상당히 위험한 거다. 그러면서 삼성과 AMD에도 좀 기회가 올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엔비디아 설명하시면서 AI로 쭉 이제 설명을 하셨는데 예. 요즘 사실 AI 모르면 어디 가서 대화에 끼기도 좀 어려울 정도인데 예. 그런데 미국 일각에서 AI 거품론이 나오고 있다 그래요? 예, 최근에 아마 또 미국 주식, 미국 장이 굉장히 좀 하락장이다 보니까 이제 거품인 거 아니냐, 뭐 빅테크도 조금 이제 한계에 다다른 것 아니냐 이런 또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투자 대비 얼마나 효용이 있냐 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빅테크 기업들이 AI에 대한 투자를 이어가겠다고 발표는 계속 하고 있지만 실제 투자 대비 관련 사업으로 벌어들이는 돈이 미미해서 아직은 좀 물음표가 따라붙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디인포메이션 그 매체에 따르면은 챗GPT 개발사인 오픈 AI라고 있잖아요. 이 챗GPT 운영을 하기 위해서 매일 $700,000, 약 9억 7천만 원의 지출을 감당을 하고 있어요. 매일입니다. 하루에. 네. 근데 반면 오픈 AI가 챗GPT로 벌어들이는 돈은 운영 비용을 감당하기 아직 턱없이 부족한 수준인 걸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이 때문에 지금 IT 업계에서는 오픈 AI가 올해 한 $50억, 7조 원 정도 적자를 볼 것이다. 이렇게 또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설명드린 것처럼 AI를 구동하기 위해서 엔비디아 가속기 제품이 필요한데 엔비디아는 계속 가격을 올리고 있어요. 그 비용이 올라가니까 이거를 지금 그러면 빅테크 기업들이 그 비싼 돈을 계속 감당을 하면서 사야 할 것이냐. 그럼 그걸 샀을 때 얼마나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것이냐. 이걸 다 계산기를 두드려 볼 텐데 그게 현실적으로 이러면 아직 너무 비싼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거품론, 과장이 좀 많이 나오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해외 언론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리 좋은 거라도 경제성이 안 맞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직은 좀 시기상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AI 거품론이 나오고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 아까 서학개미 말씀하셨는데 예, 미국의 이 투자하는 많은 우리 소액 투자자들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최영찬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파리올림픽 이제 반환점을 돌았는데
뭐 역대 최고 성적이 불가능하지만은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전망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파리올림픽 주요 화제와 이슈들 스포츠 먼데이 KBS 김완수 기자와 함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김 기자 어서 나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막 후끈 달아오릅니까? 네, 후끈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이건 정말 이게 될까라고 하는 것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고 어제 양궁 네. 결승전 보셨잖아요. 예. 김우진 선수가 진짜 그 우리 양궁 목표에 활용점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전 종목을 다 석권하죠? 네, 그러니까요. 저희도 보면서 남자 선수들이 생각보다 다른 나라 선수들이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쉽지 않겠다. 그래서 사실 뭐 김재덕 선수 같은 경우에는 8강에 탈락하기도 했는데 김우진 선수 어제 결승전에서 미국의 그 브래드 앨리스 선수하고 슈도프까지 가서 6대5 이겼습니다. 근데 어제 인상적인 장면은 30점을 쐈는데 두 선수 모두 이기지 못하고 1점씩을 나눠가진 세트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우리가 29점 따면 이긴다 이런 게 정설이었는데 이제는 뭐 30점 따도 안심할 수 없다. 이게 이제 3발씩 쏘는데 한 라운드. 네. 그게 29점이면 10점, 10점, 9점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긴다는 건데 네. 10점, 10점을 쏴도 못 이기는. 네. 비기는 상황이 이제 여러 차례 발생을 해서 세계 양궁이 평준화됐다라고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만큼 우리도 이기기 어려워졌다는 얘기가 되죠. 어제 슈도프 장면 보시면 김우진 선수의 마지막 슈도프가 약간 그 9시 방향에 걸렸어요. 그 라인에 걸렸고 저기 그 앨리슨 선수의 그 화살은 11시 방향에 걸렸는데 네. 두 선수가 보통 이제 저희가 이제 양궁에서 금발 봤다 그러면 10점 인정해주는 그래서 둘 다 10점 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중앙에서 거리를 쟀는데 네. 김우진 선수가 중심에서 55.8mm 센티미터 아니고요. 그다음에 앨리슨 선수가 60.7mm 4.9mm 차이로 메달의 색깔이 바뀌었어요. 중앙에서 조금이라도 가까운 쪽이 이제 이기는 거죠. 이기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그거 보면서 슈도프도 만만치 않고 또 두 선수 다 정말 대단한 선수들이다. 그 네. 순간에 대범하게 10점을 쏠 수 있는 선수들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양궁도 다음은 안심할 수 없겠다 이런 생각 들었고요. 또 이제 김우진 선수가 양궁 남자 단체전, 혼성 단체전, 개인전 하면서 3관왕이 되면서 역대 금메달을 가장 많이 딴 선수가 됐습니다. 그래요? 5개. 예. 지난번 올림픽에서도? 예. 역대까지는 진종호, 그다음에 김순영, 전희경 선수가 4개의 금메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선수가 3번 나와서 단체전에서 3개, 이번에 개인전과 혼성전에 5개, 2개를 합쳐 5개. 그래서 이제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이 됐고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 세계 양궁사에도 없는 새로운 기록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록은 앞으로도 경신을 스스로 할 수 있죠. 할 가능성이 좀 있죠. 국가대표 선발전을 통과한다면이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 지옥 같은 바늘구멍 같은 그 선발전을 통과한다면 다음 LA 올림픽 때 또 이제 경신을 할 수 있겠죠. 한국 이렇게 이기고 나니까 한국 양궁의 힘이 뭔지가 다시 한번 또 재조명되고 있어요. 뭐 무엇보다 가장 저건 아주 공정한 선발전이죠. 엄격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는 뭐 다양한 훈련 뭐 많이 보셨잖아요. 요즘 되게 조명되는데 야구장 소음에서 비 오는 축구장에서 연습 그리고 심지어 중계 방송에서 다시 한번 이제 언급된 내용인데 이번 그 앵발리드 경기장이 센강에서 약 한 200에서 250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그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여주에 가서 한강 주변에서 한 200에서 250m 떨어진 곳에서 그 바람을 생각하고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강바람이라는 게 있으니까. 예. 그리고 뭐 철저한 대비 이번에 세트장 보시면 지난번에 그 진천 선수촌에 만들어 놓은 거랑 거의 막 90% 정도 유사하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AI의 힘을 빌은 로봇 양궁 로봇까지 해서 계속 훈련을 해서 왜 대체 이렇게까지 훈련을 해? 근데 그게 증명이 됐잖아요. 이렇게까지 훈련하지 않으면 세계 최강을 지킬 수 없다라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그런 걸 하려고 그러면은 상당한 정도의 장기 계획과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텐데 지금 양궁협회장이 누굽니까? 예, 그 현대자동차의 정의선 회장. 근데 사실 뭐 그동안 양궁에 쏟아부은 돈이 뭐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뭐 투자를 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건 아까 했던 선발전의 원칙. 이름값이 아니라 지금 그게 어떤 사람한테도 국가대표한테도 뭐 이렇게 뭘 안 준다면서요. 어드밴티지를. 지난 도쿄올림픽의 3관왕인 안산 선수가 탈락할 정도입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 3개를 딴 선수도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이기지 못하면 통과하지 못하는. 하하.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제 그 외신 기자들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공정성이 만든 세계 최고의 기준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양궁은 아마 단순한 스포츠뿐만 아니라 우리 삶 전반에 대해서 또 우리 뭐 기업들뿐만 아니라 각 분야에 대해서 공정성이라든가 이런 기준이 될 수 있는 그야말로 한국의 새로운 트레이드 K 스탠다드를 만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양궁만 그런 게 아니라 사격, 펜싱, 유도에서 정말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이 훌륭한 성과들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예, 뭐 금메달을 기준으로 하면 이번 대회의 금메달은 딱 세 단어로 이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활, 총, 검입니다. 활은 뭐 지금 말씀드린 양궁이고요. 총은 사격입니다. 금메달 3개와 은메달 하나를 따고 있고요. 검은 이제 펜싱인데요. 뭐 사격 금메달 3개. 근데 그 금메달 리스트를 보게 되면 10대와 20대 초반입니다. 정말 무서운 10대와 20대 젊은 층이 이제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뭐 권총 10m의 오해진 선수, 공기소총의 반효진 선수. 반효진 선수 같은 경우에는 메달을 딸 당시가 만 16살이었으니까요. 네. 그다음에 권총 25m의 양지인 선수도 20대 초반이고. 이렇게 보게 된다면 뭐 사격은 원래 변수가 많아서 금메달 전략 종목으로 뽑기를 대부분 전문가들이 좀 주저했었거든요. 뭐 잘 아시는 그 화제의 김혜지 선수도 결선에서 0점을 쏘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변수가 워낙 많아서 전망에선 하지 않았는데 이 선수들이 그런 뭐랄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안정한 전망 또 이런 불안감들을 그냥 한 발 한 발 쏴가면서 만회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펜싱은 이제 사부르의 전성 시대를 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남자 사부르는 개인전, 단체전을 모두 석권했고요. 그게 펜싱이 2종목인가요? 에페하고 사부르? 세 종목입니다. 플로레라는 것이 있는데 예전에 뭐 지금은 좀 불오명의 주인공이 되어 있지만 이제 남현희 선수가 플로레에서 메달을 따기도 했었죠. 예. 근데 사부르는 뭐 남자도 마찬가지고 여자도 마찬가지고 생각보다 세대 교체가 잘 됐을까 이런 의문점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그 펜싱 남자 결승전에 보시면 갑자기 나타난 도경동 선수 첫 데뷔전이 결승전인데 5점을 땄고요. 그다음에 박상원 선수는 의외에 저 선수는 정말 너무 톡톡 튀어서 펜싱이 가능할까 했는데 상대의 예측할 수 없는 공격으로 정말 새로운 뉴 어벤져스 시대를 열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요. 여자도 뭐 전하영 선수나 최세빈 선수가 생각보다도 너무 잘해줘서 이번에 은메달을 따면서 사실 은메달도 중요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의미는 준결승에서 세계 랭킹 1위인 프랑스를 꺾고 올라갔다는 겁니다. 예, 그 펜싱의 종주국이면서 자존심이 강한 프랑스를 홈에서. 그래요. 예. 이번에 양궁도 펜싱도 이렇게 또 유도도 보면은 단체전에서 우리가 성과가 굉장히 좋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는 선수들이 잘해서 플러스 이 지도부가 이 구성을 잘하고 전략을 잘 짜서라고 하는 점을 같이 생각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뭐 유도 같은 경우에는 금메달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LA를 염두에 둔다면 이번 선수들이 되게 다 젊습니다. 최중량급의 김민종 선수나 김하윤 선수, 또 판장이 약간 애매해서 은메달에 그친 허민미 선수. 예. 그다음에 무엇보다 저런 기술이 유도에 있었어 하는 걸 보여준 이준환 선수. 전체적으로 기량도 자신감도 또 이제 경험이 부족한 것들을 이렇게 국제대회에서 채워가고 있기 때문에 LA가 더 기대되는 선수들을 유도에서 키워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하나 더 덧붙이자면 복싱의 이메지 선수도 어제 아쉽게 이제 결승전에 진출하지 못했지만 12년 만에 동메달을 따줌으로 인해서 복싱에도 물꼬를 텄고요. 이렇게 보면 지난 우리 역대 최고의 성적은 베이징 올림픽 때 금메달 13개, 은메달 11개, 동메달 8개로 32개의 메달을 땄을 때였어요. 네. 근데 지금 메달이 금메달 10개, 은메달 7개, 동메달 7개, 그래서 24개거든요. 최고 수준의 아까 도입부에 말씀하신 것처럼 최고 성적에 가는 것도 슬슬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 파리 올림픽 여러 가지 또 그 이야기들을 낳고 있는데요. 우선 이 XY 염색체요. 이게 생물 공부를 요새 다시 해야 될. 이 선수가 지금 계속 이기고 있습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생물학에서 염색체 XY면 남성입니다. 남성인데 이 선수가 어떻게 여자 경기에 출전을 하지? 이것부터가 문제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은
성 전환을 포함해서 염색체 이상 많은 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사회문화, 생물학적으로 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너무나 까다로운 그 성 정체성 문제를 IOC가 너무 쉽게 오픈했다라는 이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려했던 테러나 뭐 안전 문제보다도 더 조명되고 있는데요. 문제가 되는 선수는 이제 두 선수입니다. 그 알제리 선수 한 선수와 또 이제 그 타이완 선수 한 선수인데 일단 가장 문제가 표면으로 나타나게 한 선수는 그 알제리의 그 이네마 칼리프라는 선수인데요. 여자 복싱 66kg급 네. 16강전에서 이탈리아 선수하고 경기를 했는데 상대편인 이탈리아 선수가 46초 만에 기권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선수가 보통 이거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표면에 올라왔고요. 이제 8강전에서 헝가리 선수하고 경기를 했는데 헝가리 선수가 지고 나서 이 선수를 막 근육질에 뿔이 난 마치 어떤 괴물 같은 모습으로 그 SNS에 올려놔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단순하게는 그 어떻게 이 선수를 다뤄줘야 될 거냐 문제가 있는데 그보다 먼저 생각해야 될 거는 공정성의 문제죠. 그렇죠. 예. 그 지금 플레이를 하고 있는 그 여성 선수들이 역차별을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요. 또 네. 그 46초 만에 이 선수가 기권을 한 거 봐서는 안정성의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아팠다 그러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IOC 이게 그 올림픽 대표 선수로 나갈 정도면 정말 무수히 맞는 연습까지 하는 선수들인데, 네. 이게 완전히 클래스가 다르니까. 네. 예. 근데 이제 IOC에서는 그 남 여성을 판별하는 기준이 여권 기준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여권이라는 게 한 나라에서 그 선수나 그 선수의 신분을 정확하게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갈 수는 있는데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논의를 하고 오픈을 했으면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뭐 파리나 프랑스가 워낙 문화적으로 개방된 나라이긴 한데 그래서 개방된 대회라는 슬로건을 이제 내세우고 있는데 그런데 인종차별, 인종비하 논란이 계속돼요. 근데 이번에는 그 프랑스와 아르헨티나와의 축구 경기에서 완전히 촉발이 됐는데 이 문제는 이제 아르헨티나 축구 대표팀 선수들이 그 코파 아메리카라고 하는 그 경기를 마치고 나서 이제 응원가 비슷한 걸 불렀는데 하필이면 자기 나라에 집중이 된 것이 아니라 남을 비난하는 다른 선수들의 가족, 종교를 건드린 거였는데 프랑스 대표팀 선수들의 그 부모를 건드린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부모는 앙골라 출신이고 어머니는 카메라 출신, 그다음에 아버지는 나이지리아 출신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으면서 축구에는 사실 그 종교하고 인종이 굉장히 강조되는데 안타깝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한수 기자였습니다. 8월 월요일 전격 시사 여기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성국이었습니다.